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2022년 국가직 7급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험은 난이도가 평이했기 때문에 평소에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계산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그 계산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좀 유독 어려웠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번 시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원칙. 자, 국세부과의 원칙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4가지 실신근조. 자, 그래서 지금 1번 보시면 실질과세의 원칙으로서 얘는 옳은 표현 되는 것이고 2번은요. 기업회계 존중으로서 얘는 세법 적용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이지 국세부과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바로 어렵지 않게 찍을 수 있고요. 자, 3번은 장부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라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자, 4번은 감면한 경우에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나머지는 실신근조, 즉 국세부과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나고 비과세 근로소득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어렵고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여러 가지 연장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즉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데 그 비과세 한도가 있죠. 한도는 연 25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데 다만 요건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월 정액급여, 즉 월에 따박따박 정해져 있는 급여가 210만 원 이하여야 되고 동시에 전년도, 직전년도의 총급여액, 연봉 생각하시면 돼요.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이 수당에 대해서 250만 원까지 한도를 적용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런데 보니까 월 정액 급여가 얼마죠? 250만 원. 자, 250만 원 이미 지금 월 정액 여기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이 값은요.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얘는 비과세 받지 못하고요. 다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즉 우리 식사대 돈으로 받았으면 월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이고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따로 제공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만 원 비과세 해당이 되겠고, 자, 출산 수당이라고 하면 우리 6세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분들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10만 원 비과세를 적용받겠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잘 알고 계시죠? 월 한도 얼마까지? 2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데 이거는 이 종업원 소유의 차량이고 직접 운전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0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해서 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번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과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셨을 텐데 특히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것은 좀 요건이 있다 보니까 살짝 좀 낯설어 하시는 그런 파트이긴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3번.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금 충당과 환급,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규정이고요. 나에 들어갈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일단은 자, 가가 어딨나요? 자, 가가 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국세환급금은 결정을 한 날부터 며칠 이내 돌려줘야 된다? 30일 이내. 그죠? 30일 이내.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나는요. 자, 나는 어딨죠? 자, 여기.
몇 개월 이내? 자, 몇 개월 이내에 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서 통지해야 되느냐? 자, 요거 우리 3개월 이내죠. 그죠? 요것도 여러분들 바로바로 1초 만에 찍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자, 국기법상 납세자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 납세자 권리 현장을 같이 줍니다. 세무공무원이. 자, 맞고요. 2번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 맞죠? 본인의 정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한 때 조사 원증을 제시를 해야 되죠. 그리고 납세자 권리 현장을 교부하고요. 이때는 교부뿐만 아니고 직접 낭독을 해줘야 돼요.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이때는 굳이 낭독까지는 해주진 않아도 되겠지만 이렇게 세무조사를 할 때는 교부하고 낭독까지 해야 되는 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세무공무원 납세자가 자료를 지연했대요. 자, 그런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중지기간 중에서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럼 이거는 중지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중지했으면 기타 장부도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세징수법상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 자, 즉시 해제해야 되는 경우는 당연히 우리 압류를 왜 했어요? 얘가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압류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납부하면 즉 전부 납부하는 경우 당연히 즉시 해제를 해야 되고 또는 아예 그 세금이 취소가 됐다. 그러면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되는 것이고 공매하는 경우로서 공매 대금으로 전부를 징수했다? 전부 징수했으면 당연히 즉시 해제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2번 보시면 재산 가격이 변동해서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즉시 해제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고 임의적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세기본법상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1번 세무서장은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 자,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는 거 맞고요. 자, 2번 세무서장은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 대상자 이외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도 미리 통지를 해야 된다. 맞고요. 자, 3번 납부 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다. 그럼 너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4번 자, 세무조사를 하고 결과를 통지를 하는 경우 그 날부터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3개월 이하래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 즉 이거 과세하기 전에 이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심사해 주세요. 이게 과세전 적부심사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기간이 3개월 이하로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거 심사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 즉, 자, 이렇게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소득세법이고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대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래요. 자, 이런 경우에 2022년도 사업소득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이번에는 옳은 걸 물어봤죠. 자, 1번 22년 말 현재 외상 매출금 1억 원. 자, 1억 원과 금전 소비대차 거래로 인한 대여금이래요. 대여금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빌려준 거죠. 이렇게 돈을 빌려준 것은 사업과 관계없는, 즉 우리는 제조업이죠. 그렇죠. 제조업이기 때문에 사업과 무관한 그러한 채권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으로 산입할 수 없죠.
사업과 무관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겠고요. 자, 2번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선비 500만 원. 자, 일단은 수선비라고 했던 게 지금 얘가 비용 처리를 해버렸네? 근데 얘가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은 말 그대로 우리 자산가액에 더해서 나중에 감가상각을 하면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바로 비용 처리를 해버렸다? 이런 경우에 원칙은 뭐예요? 이 비용 처리한 거 즉시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감가상각비의 가치 한도 여부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데 얼마 안 되는 금액, 그 금액 기준은 600만 원이죠. 6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금액, 즉 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즉시 상각 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2번. 얘도 그렇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초과하는 금액. 자, 요거는 필요경비 전액, 즉 6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죠. 옳지 않겠습니다. 자, 3번. 재고자산. 매입 가격이 120만 원이고요. 시가가 180이래요. 자, 이거를 가사용으로 소비했대요. 즉 사업용으로 소비하지 않고 그냥 사적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금액 기준으로? 시가 기준으로 총 수익 금액 산입해서 세금 늘려주고 대신에 매입 가격은 반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거 잘했죠. 그렇죠. 잘했네. 3번이 옳은 것이 되겠고요. 4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직장가입자래요. 자, 그래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자, 이거는 우리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용자에 대한 가족, 그렇죠? 가족에 대한 것에 우리 건강보험료를 지출했다. 그런 경우에는 둘 다 인정이 되는 것이죠. 사용자에 대한 것도 인정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것도 둘 다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0만 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옳은 게 되겠습니다. 자, 8번. 국세징수법상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1번. 납부고지서 또는 독촉장, 송달이 지연됐대요. 자, 그래서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나버렸네? 자, 그런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줘야죠. 최소한의 기한의 이익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날짜가 며칠? 14일. 적어도 14일의 여유는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옳은 표현이 되겠고 2번. 자, 이 송달이 지연돼서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즉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났거나 아니면 14일 이내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적어도 며칠? 적어도 14일의 기한의 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옳고요. 자, 3번. 납부 기한 전에 납부 고지를 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 납부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했다. 자,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했으면 그래도 기한까지는 시간을 줘야죠. 그렇죠? 기한까지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납기 전 납부 고지를 하는 경우에 납부 고지서가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했대요. 자, 그러면 도달한 날의 다음 날? 아니죠. 이미 지났다? 이미 지났으면요.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좀 긴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도달했으면 그 도달한 날까지, 즉 이미 지났다? 그러면 도달한 날까지 납부기한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자, 9번.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손익 귀속 시기 그리고 자산부채 평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1번. 자산을 법인세법에 따른 장기 할부. 자, 장기 할부로 취득했대요. 그러면 이 장기 할부 조건에 이미 이자 성격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자 성격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죠.
즉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즉 요 얘기가 이자 성격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계산한 경우에 당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다, 즉 포함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 2번 감가상각 자산이 진부화됐대요. 너무 오래됐대요. 그리고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서 시장 가치가 시가가 떨어졌대요. 자, 그런 경우에 손상 차손을 회계 처리했네? 그러면 이걸 우리 세법에서도 인정을 해줄 것이냐? 자, 인정을 해주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세법은요, 원칙적으로 자산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사유로 인해서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 그때는 평가 손실을 인정하지만 이렇게 진부화됐다? 이런 것들은 이 평가 손실에 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고요. 자, 3번. 보유하던 주식. 자, 이렇게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유가증권, 이런 유가증권도 원칙적으로는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세법의 입장인데요. 다만 부도가 났다, 그렇죠? 파산이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파산했대요. 이런 경우는 사유 오케이이기 때문에 자, 감액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하여야 된다.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 이 보유하는 자, 집합투자재산. 자, 요거는 우리 시가법으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이고요.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A의 21기. 자, 21기와 22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고, 자, 21기 법인세에게 환급을 신청했대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결손금을 원래는 2월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소급 공제할 수 있다. 그래서 결손금 소급 공제에 대한 그러한 문제이고요. 요게 우리 계산 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살짝 어려워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자료를 보니까 22기. 자, 지금이 우리 22기가 되는 것이죠. 22기에 우리 결손금이 6억 원 나왔어요. 자, 우리 6억 원 결손금 마이너스 났으니까 전년도에 우리 세금 냈던 거 그거 소급해서 공제해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죠. 자, 지금 작년도에 과세 표준이 5억 원이죠. 자, 그러면 작년도에 산출세액이 얼마였을까요? 우리 법인세는 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인세율을 보니까 2억 원 이하까지는 10%, 그리고 2억 원을 초과되는 부분은 20%죠. 그러면 요거를 과세 구간이 나누어 준다. 2억 원까지는 10%, 그래서 2천만 원. 그리고 2억 원을 초과하는 얼마? 3억 원. 3억 원은 세율 20%죠. 자, 20%이기 때문에 6천이 돼서 자, 요때 산출세 얼마였죠?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 공제를 하는 기준은 차가감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산세는 이 문제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차가감 납부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산출세액이 작년에 8천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공제 감면된 세액을 받았네? 자, 작년도에 이 8천만 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된 세액이 얼마? 4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납부한 세금은 4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올해 결손금이 많이 났다라고 하더라도 작년에 낸 세금을 초과해서 환급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이 결과적으로 4천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세액을 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이 결손금 중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급 공제
결손 금액을 물어봤어요. 즉 결손 세액을 물어봤으면 편했을 텐데 이거를 다시 금액 기준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라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역산해서 이 세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의 소득 금액으로 계산을 해야 이 세액이 나올까라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4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려면요. 우리 요거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2억 원까지는 10%잖아요. 10%. 그럼 여기 일단 2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2천에서 2천이 더 플러스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얼마의 20%를 곱해야 나머지 2천을 채울 수 있느냐? 1억 원이죠. 1억 원. 즉 1억 원. 그러면 요걸 계산했을 때 우리가 4천만 원의 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억 원과 1억 원 해서 총 얼마? 3억 원. 총 3억 원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결손금이 얼마가 총 있었어요? 결손금이 총 6억 원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에는 과세표준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과세표준 5억 원에서 요 3억 원을 빼면 나머지 2억 원, 즉 2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소급 공제를 적용하면 아예 요게 다 5억 원 다 채워지겠네. 5억 원 다 채워지겠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2억 원이 되는 것이죠. 자, 정답 2번.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세액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세액을 얼마를 최대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세액부터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금액으로 환산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율을 그대로 10% 구간, 20% 구간 적용했을 때 우리 금액 기준으로는 총 3억 원을 공제 추가로 받으면 우리 4천만 원이 나온다. 그렇죠?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해서 2천만 원, 그렇죠? 2천만 원에 대해서 결손금, 소급, 공제, 나머지 2억 원이구나 라고 해서 작년 과세표준에서 3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2억 원이고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틀렸어도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11번이고요. 이제 부가세로 넘어갈게요. 과세 유형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됐대요. 자,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언제부터 적용하죠?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기간이 지났을 때 1월이 돼버리면은 이미 기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그 다음 기수인 2기, 즉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1번으로 바로 나왔고요. 자, 2번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 간이가 적용되는 구간, 이 기간에 대해서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맞는 표현 되겠고요. 자, 3번. 자, 3번이 여기 있어요. 자, 간이과세자가 사업을 신규로 겸용한다. 즉 신규로 새롭게 자,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사업을 같이 겸임한다. 그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적용을 받지 못하겠죠. 그럴 때 언제부터 적용을 받지 못하느냐. 다음 개시기간, 즉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그 개시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자, 4번 부가세법에 따라서 자, 사업을 신규로 겸용했대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됐대요. 자, 우리 이렇게 간이랑 일반이랑 같이 겸임을 하면은 일반 사업자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으로 전환됐으면서 자, 공급대가 합계이익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자, 그런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사업을 폐지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이고요. 국세기본법상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네. 자, 않는 거.
자, 1번.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재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납세자에 대해서 성실성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으로 정답이 바로 나왔고요. 나머지는 재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소득세법이고요. 자,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1번 보시면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자, 그런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죠. 그리고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나요? 아니죠.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네요. 자, 틀렸고 2번 직전 연도에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간이 원래는 원천징수는 매 월마다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보니까 국세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따라서 처분된 배당소득이래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 반기별로 납부하는 사유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반기 기준으로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외국인 직업 운동자가 외국인 직업 운동자에 대해서 우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율 몇 %? 20%죠. 그래서 100분의 10이 아니고 100분의 20이 옳은 표현이 되겠고 4번 원천징수 의무자가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할 때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 즉 간이세액표에 의한 세율을 적용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기타 소득 중에 최소 80% 이상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죠. 자, 일단 우리 기타 소득은요.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죠. 필요경비를 인정하는데 이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그리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 소득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실제 필요경비와 법에서 정한 필요경비율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법정 필요경비는 또 80%를 인정해주는 것도 있고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80%만 일단은 기억을 하세요. 이 80%는 가장 많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이죠. 이거는 상금 성격, 상금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수가 경쟁하는 순위에서 1위 했다. 그럼 상금 받잖아요. 우리 수우파 같은 거. 그럴 때 받는 것은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80% 필요경비 인정받아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이것도 상금자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건 보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 세금 많이 과세하면 좀 그렇다. 그래서 80%의 필요경비 인정하고 그리고 공익. 자, 우리 공익법인에 대한 상금, 공익법인과 관련된 상금도 얘도 80% 인정합니다.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하세요. 상금과 관련된 거. 이게 80%다라는 것이죠. 지금 문제에서 기억번, 위약금과 배상금 중에서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자, 이게 바로 우리 80%를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죠. 상금. 자, 기억번 맞고 바로바로 체크를 하셔야 되죠. 자, 니은번.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 자, 요거는 우리 80% 아닙니다. 자, 디귿번. 공익법인 나왔네. 그리고 공익법인에 대한 관련한 상금. 이것도 상금이죠. 80%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 디귿번. 이 디귿번이 정답이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상금과 관련된 거는 80% 필요경비 인정한다. 자, 이 부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부가세법상 영세율 적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래서 영세율과 관련된 것을 골라주면 되는 문제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이거 뭐예요? 수출하는 거네. 당연히 영세율 맞고. 자, 니은번.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금지금의 공급이래요. 자, 일단은 우리 직수출하는 거 당연히 0%고 우리 어차피 수출할 거니까 내국 거래에서도 0% 적용해주세요. 이게 내국 신용장이잖아요. 그런데 내국 신용장은 원칙적으로 0% 인정되지만 이렇게 금지금에 관련된 거, 이 금이거든요. 금. 이러한 금은요, 또 이 영세율에 대한 것을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금지금에 대한 내국 신용장 거래는 영세율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탈락이죠. 니은번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시험이라면 3번을 딱 찍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자, 나머지 같이 보면 항공기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한대요. 자, 이렇게 국외에 대한 것이 하나라도 있다. 즉 국내에서 국외 또는 국외에서 국외, 국외에서 국내 이런 식으로 항공은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국외가 있으면요. 요거는 영세율을 적용을 해주죠. 그래서 자, 디귿번 맞고, 자, 리을번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용역의 공급이고 외교 공간, 즉 우리나라에 있긴 하지만 땅은 우리나라지만 우리나라 땅에 상주하는 외교 공간이래요. 그러면 이건 외국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공급하는 것은 수출과 동일하게 보아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빼고 전부 영세율을 적용하겠네요. 정답 3번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 갈게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6기 손익계산서 손비로 계산한 항목이고요. 자,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 불산입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보시면 법인 소유 차량이에요. 법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자, 과태료는 무슨 성격이기 때문에? 제재 성격이기 때문에 뭐가 예쁘다고 송금으로 인정해주니 얘는 송금 불산입 맞고요. 자, 두 번째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자, 재산세는요. 얘는 뭐 잘못한 거 없죠? 재산세는 얘는 괜찮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괄호 보니까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네. 가산세는 얘도 마찬가지로 제재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손금으로 인정하지 못해. 그래서 가산세 100만 원. 자, 일단 손금 불산입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주세 미납액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안 냈네. 그쵸? 세금 안 냈네. 요거 주세 미납액. 이거 자,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해서 주세를 미납했대요. 그럼 이거는 판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얘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550 전액 손금 불산입이고, 자, 건강보험에 따른 사용자로서 부담한 보험료, 이거는 아무 잘못 없죠? 그래, 잘했네. 손금으로 인정해줄게 라는 것이고, 자, 제조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는데, 자, 이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 실제로 실비로 인정되는 것만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같이 실제 발생한 금액이 분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3분의 1만 손금으로 인정해줘요. 그래서 450만 원 중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요 금액과 동그라미 친 금액이 전부 합산이 되면 손금 불산입하는 금액은 결과적으로 1,100만 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법인세법이고요. 취득일 또는 발생일에 대해서 외국환 거래 규정에 따른 매매 기준율 또는 우리 제정된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 선택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1번 보시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래요. 자, 제조업은 우리 보험회사나 금융회사가 아니죠. 그렇죠?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고,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은행업이 아니죠. 제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자, 선택할 수 있고 3번 은행업에 지금 하고 있죠.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내국 법인 C은행이 보유하는 통화선도. 야, 통화선도는 얘는 화폐성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4번 은행법, 즉 금융회사고요. 자,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부채. 얘는 강제적으로, 그렇죠? 강제적으로 선택권이 없죠. 종료일에 대한 매매 기준율 등으로 평가해야 되는 강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자, 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번 소득세법에 따라서 공동사업자, 즉 주된 공동사업자가 없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요,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지 연대하여서 납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기 때문에 기억번 제껴야 되겠고, 자, 그리고 니은번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자, 그런 경우에는 법인이 부과되거나 납세 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 즉 새로운 회사가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니은번 맞는 표현이 되고, 디귿번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법인세법에 따라서 원천징수해야 되는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대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녀 재산을 분배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분배받은 사람이 너도 책임져 라고 해서 연대해서 납부할 책임을 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과 디귿이 옳은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 3번이 되는 것이고, 자, 4번 마저 보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에 존속하는 그런 법인, 자, 그런 경우에는 합병으로 없어진 소멸된 법인에 부과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강제징수비를 소멸된 법인과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자, 요거는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고요.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대손금, 손금 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1번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에 따라서 회수할 수 없다라고 확정된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이거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그러한 손비로 계산한다. 즉 신고조정사항에 대한 설명이죠. 옳은 표현 바로 1번으로 나왔고요. 자, 2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의한 법률에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결정, 즉 망해가는 기업이네. 자, 망해가는 기업이라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아니죠. 사유가 발생한 날처럼 우리 1번처럼 바로 그 손비로 계상한 날에 대한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관계가 없다? 아니죠. 자, 옳지 않고요. 3번 채무보증. 자, 채무보증으로 인해서 발생한 구상채권. 자, 구상채권은요. 회수할 수 없는 사실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 요거는 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자체가 없어요. 손금 산입 자체가 안 된다. 구상채권은 손금 산입을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4번 보시면 이 법인세법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자, 이런 경우를 다음 연도, 즉 그 다음 연도에 다시 회수했다. 우리가 지금 돈 떼인 줄 알았는데 다시 미안하다라고 해서 거래처 사장님이 다시 줬다. 즉 우리가 회수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액은 대손금을 당초에 손금에 산입한 그 날에 입금 산입하는 것이 아니고 회수한 그 시점 기준으로 사업연도에 입금 산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거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법이고요.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202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계산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 건축자재의 자, 요 원가와 시가가 나와 있고 누구에게 공급했대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했대요. 자,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저가로 공급했다. 시가보다 낮게 또는 아예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즉 시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나 지자체는 특수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급했다. 그러면 4,300, 즉 시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공급한 금액 그대로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옳지 않겠고요. 자, 2번. 과세기간 최종 3개월 동안에 마일리지로 결제된 매출액, 즉 마일리지로 우리가 판매한 게 1,500인데요. 이 중에 주식회사 K, 즉 제3자가 적립해준 마일리지 금액, 이게 900이래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는 고객에게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받고 추후 보전받는데요. 즉 K, 즉 우리 회사의 마일리지가 900이고 그 나머지는 카드 회사에서 보전을 받는데요. 그럼 이 보전받는 금액은 우리의 매출에서 제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600에 대한 것만 과세표준에 포함하였다. 자, 요게 옳은 표현이 되겠죠. 잘했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이고, 자, 3번. 5월 20날 미국에 수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자, 25일 날 돈을 받았네? 자, 돈을 받았어요. 2만 달러. 자, 그러면 송금 받았으면 먼저 받은, 즉 송금 받은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2,300만 원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6월 1일 날 이 수출금을 선적했대요. 즉 선적일이 공급일이 되어서 선적일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에 환율을 적용한다라는 것이죠. 6월 1일 날 환율 1301. 요 금액 곱하기 얼마? 6만 달러 해서 이 둘을 더하는 것이죠. 즉 환가한 금액 2,300 더하기 6만 달러 곱하기 환율, 선적일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을 다 더하면 금액 얼마가 나오죠? 자, 9,080만 원. 그래서 9,260만 원. 옳지 않습니다. 자, 4번. 특수관계인인 갑에게 창고를 임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 60만 원에 1년간 임대했대요. 근데 지금 월세가요. 시가가 100만 원이래요. 즉 근데 이런 경우에는 누구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무슨 가로 간다? 시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100만 원이 월세고 자 이거에 대해서 최종 3개월간의 임대료 180만 원을 60만 원 기준으로 과세 표준에 포함했다? 잘 못했다. 즉 100만 원 기준으로 3개월 해서 총 얼마? 300만 원에 대한 것을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부가세법상 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다음 부가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자 실적이 악화된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데요. 자 1번 보시면 납세지 관한 세무서는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 이 기분 예정 신고분 부가세에 따른 부가세액을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기간 내에 납부 고지서를 발부해야 된다. 자, 이거는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법에서 정한 법인 사업자에 대한 얘기로서 개인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옳지 않겠고요. 자, 2번.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며칠이네? 25일 이내에 이때 제출해야 되는 거 문제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옳은 것은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같이 보면 자,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30% 아니죠. 몇 퍼센트? 50%에 대한 것을 우리 예정신고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옳지 않고 4번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 신고한다. 즉 조기 환급에 대한 것은 우리 확정 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된, 즉 예정 신고 때 이미 신고한 것은 확정 신고 때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는 것이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겠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이었죠? 자, 3번. 그쵸? 옳은 것은 2번. 그쵸? 2번에 25일 이내 이게 옳겠고 나머지는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국직병사, 자, 교부 청구와 참가 압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자, 일단 1번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 이 참가 압류를 한 경우에 자, 선행 압류 기간, 이 권리 변동에 대한 등기가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제했다? 자, 그러면 그 참가 압류는 압류 통지서가 선행 압류 기간에 송달된 경우에 효력을 갖나요? 자, 이럴 때 압류의 효력은요. 등기 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에는 언제? 등기 등록을 한 날, 그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지금 등기가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등기한 날로 가는 것이 옳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으로 바로 나왔고요. 자, 2번.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 청구하는 경우, 그래서 체납액의 납부 의무가 소멸했으면 당연히 교부 청구를 해제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자, 관할 세무서장은 참가 압류를 한 경우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도 나눠주세요라고 하는 참가 압류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교부 청구를 가름하고 그 압류에 우리도 참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기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죠. 자, 1번 보시면 자,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서 설립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하고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거 맞죠? 그쵸?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으로 바로 나왔네. 그쵸? 허가 또는 인가 그 자체가 별도의 신청을 요하지 않고 구성원에게 수익도 분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 법인으로 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바로 나왔고요. 자, 2번 사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가 하고 싶은 거예요?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 재산이 있는 재단에 대해서 그쵸? 그런 경우에는 등기하지 아니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사익이 아니고 공익으로 돼야지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법인이 아닌 단체 중에 타인의 계산과 자신의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하고 단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로서 대표자 관리인이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거. 자, 이거는 법인으로 보아서 국기법과 세법을 적용하나요? 아니죠. 얘는 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고 4번. 자,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즉 법인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얘가 신청에 의한 거네. 신청에 의한 것으로 법인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얘가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핸들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재가 있다. 그래서 제재는 자,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몇 년간? 3년. 즉 3년간 우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다시 변경할 수 없다. 즉 한 번 법인으로 신청했으면 3년간은 쭉 법인으로 가라라는 제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서 틀린 건 뭐다? 5년이 아니고 3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 옳은 것은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국기법상 국세의 불복 절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조세 심판관 회의는 자,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판 청구를 한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당연한 얘기 맞고요. 자, 2번 심사 청구,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해 주세요라는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한 재결청에 대해서 심사 청구 또는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당연히 하죠. 다시 결정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자,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 3번. 담당 조세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대요. 자, 그러면 이 심판관 저 마음에 안 들어요. 얘랑 지금 사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얘 빼주세요. 빼주세요라고 기피할 수 있는 것이지 제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는 거. 이 심판관 피하고 싶어요. 이게 기피가 되는 것이지 제척이 아닙니다. 정답 옳지 않은 거 3번이 되겠고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한 처분에 대해서는 국기법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없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국지법상 자, 압류 매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물어봤고요. 자, 체납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압류 재산을 매각할 수 없죠. 그쵸? 그 체납자 본인, 그리고 이 압류 매각에 대해서 평가를 한 감정평가, 감정평가사, 그리고 그 해당 공무원, 그리고 그 전문 매각기관, 얘네 넷은요, 직접적으로 그 압류 재산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직접 또는 제3자의 계산 마찬가지예요. 압류 계산을 매수할 수 없습니다. 정답. 그래서 얘는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겠고요. 자, 2번. 관할 세무서장이 선정한 전문 매각기관. 마찬가지로 전문 매각기관은 직접 매수할 수 없죠. 자, 3번.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의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 물건 등이 있는 경우 그 제한 물건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자, 매수대금으로 물건 등에 의해서 담보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하는 것. 자,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자, 4번.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요, 공매 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없나요? 아니죠. 입찰한 사람이 없으면 재입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옳은 것은 3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5문제 다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